자, 그러면 이제 현대차가 그 전용 전기차 브랜드의 첫 번째 모델이죠. 아이오닉 5 이게 나오는데 공개가 됐죠. 네. 이게 판매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지금 원래 예정을 했었던 거는 4월 달부터 판매를 얘기를 했었고요. 공식적으로는 이제 언제부터라고 얘기한 건 없습니다. 근데 예상되는 걸로는 4월 달부터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 어쨌든 첫 번째 모델이니까 이게 성공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이 또 탄력도 좀 붙을 거고 또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판매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코나 EV도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잘 팔렸거든요. 뭐 내연기관차 파생 모델로도 연간 뭐 8만 대씩 해 왔었기 때문에 전기차 전용 모델이 나오고 그리고 이거를 또 프로모션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한다면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 2배 정도 판매 대수를 예상합니다. 한 15만 대에서 16만 대 정도. 작년에 8만 대를 했으니까 거의 2배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판매는 현재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우리 그동안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던 EGMP, 네. 예, 이 전용 플랫폼을 활용해서 만든 거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전용 플랫폼을 만들어서 만든 제품의 어떤 장점이랄까? 네. 예, 이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거는 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구조 자체가 변화하기 때문에 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전기차 기술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기존의 이젠 내연기관차 변형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하부 구조만 놓고 봐도 내연기관차를 위해서 만들어진 구획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배출가스 파이프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엔진 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그런 공간들 이런 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배터리를 이렇게 밑바닥에다가 납작하게 깔 수가 없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싹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납작하게 저희가 스케이트보드 형태라고 하는 배터리를 밑에 깔면서 내부 안정적으로 이제 중량 구조도 하부에 쏠리게 되고 그리고 내부에 이제 반듯하게 깔다 보니까 뭐 열 효율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보면은 현대차의 코나 EV 같은 걸 보면은 앞에서 충전을 하게 돼 있었거든요. 충전기가 앞에 꽂게 돼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엔진 룸에 엔진이 빠이다 보니까 거기에 공간이 많이 남게 되다 보니까 거기다 모든 것들을 다 모은 거죠. 그러니까 차량 앞쪽에다가 다 이렇게 뭉쳐놓은 형태가 됐었는데 그걸 이제 그렇게 디자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하고 뒤에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효율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내연기관차 플랫폼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모든 측면에서 다 성능이 향상되고 그리고 효율성도 올라가고 그리고 원가도 절감되고 요게 일단 플랫폼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번에 이제 변화를 주면서 또 현대차에서 도입을 한 게 800V 고전화 시스템입니다. 이 고전화 시스템이 적용되면은 충전 속도 과거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빨라지게 됩니다. 기존에 이젠 코나 EV 같은 경우가 60kWh 정도로 충전이 됐었는데 이제 200kW를 넘어서게 되죠. 200kW가 되는 거니까 3배 정도 충전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충전 속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빨라진다는 점. 그리고 고전압 시스템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전력량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전류량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와이어링 하네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께가 줄어들게 되고요. 기타 여러 가지 전력 도구들이 경량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 기존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지는 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결국 아이오닉 5의 성공 가능성을 좀 우리가 높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기술적으로 많이 변화가 있었다,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연구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우리 국내 시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글로벌리 이게 먹힐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글로벌리 이미 잘 판매가 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8만 대 중에서 국내는 한 15,000대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70~80%가 다 글로벌리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젠 검증이 된 상황이고요. 근데 현재는 이제는 유럽 시장이 가장 큽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그 다음이 뭐 내수, 그 다음이 뭐 이제 미국 뭐 이런 시장 정도로 현재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현대차의 지금 당장의 경쟁자로 테슬라를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중국 자동차 뭐 니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회사들이 좀 경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경쟁력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사실 지금 중국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로컬 업체입니다. 글로벌리 판매를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중국 내부 시장에서 좀 판매를 하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경쟁하기가 좀 까다롭죠. 왜냐하면 내수 시장에서 자기네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도 전기차를 생산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부터는 NEV 플랫폼, NEV인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판매 대수의 약 3% 정도는 전기차를 의무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들어가게 될 건데 아직까지는 사실은 중국에서는 전체적인 판매를 회복시키는 게 조금 더 최우선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판매를 좀 회복을 하고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게 지금 좀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연말쯤 되면은 제네시스 브랜드가 공개가 되고 중국에서 판매가 일어나게 될 건데 그때 되면 이제 제네시스 전기차도 들어가면서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나중의 일이고 지금은 사실은 유럽 쪽에서 보면은 폭스바겐 그리고 뭐 BMW, 다임러 같은 유럽 현지 업체들의 양산형 전기차랑 좀 경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ID3, ID4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조이라든지 뭐 르노 조이라든지 뭐 이런 모델들이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는 모델들인데 현재 나와 있는 스펙들로 봤을 때에는 경쟁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제 아이오닉5가 경쟁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충분히 현지에서 잘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미국은 사실은 경쟁의 문제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문제가 굉장히 컸었죠. 옛날에는 미국이 거의 글로벌 1위의 전기차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중국이 연간 뭐 120만 대, 130만 대 이렇게 전기차 판매할 때 지금 미국이 한 30만 대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오히려 시장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얼마나 미국 시장이 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지 이게 굉장히 좀 관건인데 대표적으로 전통적으로 봤을 때 미국 쪽에서 잘 판매하는 게 유럽 메이커들은 아니거든요. 유럽 메이커들은 아니고 일본하고 한국 메이커들이 굉장히 또 미국 시장에서 활약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또 기회를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현재 가장 큰 시장은 우리 그 글로벌리 그 유럽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뭐 폭스바겐, 뭐 다임러 이런 것들 우리가 경쟁력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스펙은 비슷한데 가격이 싸다는 게 경쟁력인 건가요? 아니면 ID3나 ID4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격은 굉장히 싼데 스펙이 아주 좋게 나오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볼륨 모델을 노리다 보니까 약간 좀 전기차 본연의 장점은 좀 잘 살리지 못한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근데 사실은 이제 앞으로 좀 계속 모델이 나올 거고 뭐 그 모델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특히나 뭐 폭스바겐은 뭐 아우디 같은 고급차 브랜드들도 있고 하니까요. 고급형 전기차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아이오닉5가 ID3보다는 확실히 성능이 좋아요. 성능이 좋고 더 앞선 기술들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충분히 이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가격은 더 비쌉니다. ID3보다. 아이오닉이? 네, 아이오닉5가 더 비쌉니다. 가격이 좀 결정이 됐나요? 결정이 안 됐는데 현재 언급이 되고 있는 스펙들하고 그리고 코나 EV보다는 당연히 좀 비싼 게 나올 거니까 이런 거를 감안하면은 어떤 저가 모델이라기보다는 좀 중간 가격 이상대에서 좀 프리미엄 모델급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군요. 일단 그러면 현재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 시장에서의 선전은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걸로 생각해야겠네요. 중국은 아무래도 현지에서 또 생산을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좀 있고요. 그리고 로컬 업체들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테슬라처럼 현지에다 공장을 짓고 그리고 모든 부품을 다 로컬화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 경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중국 시장, 전기차 시장 뚫기가 단기적으로는 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시장의 확장성은 유럽에서의 어떤 선전 결과, 그 다음에 미국이 얼만큼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지, 네. 요거 바이든의 어떤 정책을 좀 봐야겠네요. 근데 이제 그거를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친환경 관련된 데 굉장히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탄소 제로 뭐 선언하고 했으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테슬라와 그 글로벌 그 뭐라 그럴까 경쟁을 하기 위해서 만든 전략 차종 모델 Y라는 게 공개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모델 Y가 공개됐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아마 국내 공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에 모델이 들어와가지고 공개들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는 모델 Y는 뭐 출고가 작년 초죠. 작년 상반기부터 이제 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상해 공장에서 작년 12월 달부터 테슬라가 생산을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이제 중국 내에서 판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델 Y 이제 국내에도 들어와서 모델 공개를 했으니까 곧 이제 딜리버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모델도 이제 테슬라의 주력 모델 중 하나죠. 모델 3에서 두 번째로 나온 양산형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볼륨 모델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제품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대로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저렴한 가격대로 나옵니다. 그게 테슬라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모델 3랑 모델 Y랑 플랫폼을 공유를 해요. 공유를 하고, 그리고 모델 3가 처음 나왔을 때 테슬라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은 이거를 양산을 했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모델 S랑 X 같은 프리미엄 모델만 만들다가 모델 3라는 거를 양산 모델을 만들려니까 제조가 어렵다는 걸 이제 테슬라 느낀 거죠. 아, 이게 자동차를 소규모로 하는 거랑 대량 생산하는 거랑 완전 다른 거를 깨닫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렸었어요. 나중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밝힌 거로는 그때 이제 거의 자금이 끊길 뻔한 위기까지, 현금이 고갈될 뻔한 위기까지도 갔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고생을 하면서 나온 게 모델 3고요. 모델 Y는 노하우가 많이 쌓였습니다. 노하우가 많이 쌓였고, 부품이나 플랫폼 다 공유하기 때문에 이제 원가 절감 노하우가 이제 테슬라로 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다 반영을 해서 좀 낮은 가격대에 이제 출시를 하겠다라고 테슬라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은 그 기존의 모델이 아닌 이 Y, 이게 결국 아이오닉 5의 경쟁이 되겠네요. 그렇죠. 시장에서 붙는 가격대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네. 그러면 이제 과연 아이오닉이 얼마나 선전할 수 있을지는 모델 Y가 어떤 가격대, 어떤 스펙으로 나오느냐, 여기에 이제 많이 달려 있겠네요. 그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전기차 시장을 볼 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저는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고속 성장하는 구간에 있거든요. 고속 성장하는 구간에 있고 모델들도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 환경을 또 많이 우려하시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지금은 업체들 간의 경쟁보다는 시장이 커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업체들이 동반 선장을 하는데 점유율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이제 테슬라는 지금 현재 생산 능력이나 이런 걸 봐도 이제 계속해서 1위 지위를 당분간은 유지를 할 것이고, 2025년도가 됐었을 때 문제는 폭스바겐이나 현대차 같은 애들이 우리도 그때는 대규모로 생산해서 따라잡겠다는 건데, 그거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전기차 모델 이어서 수소차 요즘 이제 다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몇 개월 전에 니콜라가 이제 화제가 되면서 이제 그때 좀 반짝하다가, 사실 수소차는 좀 경제성이 약하고 이거는 좀 먼 훗날의 얘기야, 전기차가 끝나건 다음에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좀 늦춰졌던 그 경향이 있었는데, 왜 요즘 이게 다시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국내 특징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좀 그렇게 보는데 좀 글로벌리 움직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수소 관련해서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요. 그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는 환경 규제가 자동차 제조사한테만 도입이 되는 게 아니라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게 도입이 되다 보니까 어떤 운송회사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플릿을 운영하는 모든 회사들이 다 친환경차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택배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소차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다. 스쿨버스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로 전환을 하겠다는 건데, 수소차가 전기차랑 가장 크게 차이점을 갖는 부분은 전기차는 사실은 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배터리 용량이 비례해서 늘어나야 되죠.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야지만 당연히 그게 에너지 저장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이제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파워가 생기는데, 수소차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부분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부분하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부분이 비례해서 늘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코스트나 설계 쪽에서의 장점이 분명히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몇십 톤짜리, 예를 들어서 20톤짜리, 30톤짜리 트럭을 배터리 차로 운영을 한다. 이게 도저히 경제성이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들어가야 되는 배터리 양이 일반 승용차 10배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코스트로는 그게 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무게 자체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 수소차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수소차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거죠.
네. 지금 니콜라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아시는 게 있나요? 요즘 너무 조용해가지고. 그렇죠. 제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CEO? CEO 물러난, 이름은 저도 모르겠고 물러났죠. 네, 물러나고 나서 이제는 내부적으로 많이 이제 정리를 하고 다시 이제 심기일전해서 비즈니스를 꾸려 나가고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EO가 사임했다고 해가지고 회사가 망한 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기술자가 아니었잖아요. 연구원. 그렇죠.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세일즈 피칭 쪽에 좀 가까웠던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좀 공격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회사를 좀 곤란한 상황에 몰아넣었었는데 이제는 물러났고 이제 내부적으로 남아있는 기술자들 그리고 회사 인력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운영을 하면서 얘기했었던 플랜들을 이제 좀 다시 이제 가시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거는 사실은 니콜라 얘기했었던 어떤 하이브리드 트럭 그리고 수소 트럭 이런 것들을 스케줄대로 출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고요. 어떤 사기 이슈 그리고 그분 이슈는 이제 약간 좀 과거의 일인 것 같고 앞으로는 이제 앞으로의 성과를 가지고선 좀 회사를 평가해야 되지 않나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네. 아니 왜냐면 또 니콜라의 한국인 주주들도 꽤 많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근데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도 보면은 그래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가지고 테슬라도 옛날에 초창기에는 그랬다고. 네, 사기 논란이 있었다 하면서.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랑 비교할 건 아니긴 한데, 그럴 건 아니긴 한데, 근데 이제 비즈니스 구조가 짜여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내부적으로 비즈니스 구조는 짜여 있고, 굉장히 협력 관계를 강하게 가져가면서, 그리고 많은 인력들이 GM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초기부터 이제는 니콜라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GM이 굉장히 좀 많이 관여를 했었고요. 결국에는 지분을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섰지만 기술적인 협력 관계는 분명히 계속해서 가져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GM이 옛날부터 수소차 개발을 했었어요. 수소차 개발을 했었는데 지금은 회사 전체적인 방향은 전기차 올인입니다. GM의 공식적인 방향성 자체는 전기차 올인인데 사실은 GM은 옛날에는 수소차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었고 수소차를 처음으로 이제는 상용화를 시도했던 것도 사실은 GM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GM의 어떻게 보면 외부 수소 프로젝트는 니콜라랑 좀 협력을 해서 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는 이거를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긴 하지만 계속해서 비즈니스적인 파트너십 관계는 유지를 하면서 수소차 쪽으로도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는 거는 니콜라가 계속 시도를 할 것이다. 그게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가 앞으로 주가의 향방을 결정 지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니콜라가 됐든 이런 수소차 부분도 이렇게 성공하는 기업들이 나오는 게 현대차 주가에도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시장을 키워나가는 면에서.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현대차도 이제는 고객사를 찾아야죠. 지금은 이제는 유럽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수소 트럭 들어간 것도 있지만 미국 쪽에서 고객사를 찾아야 되고 이젠 바이든 행정부 들어선 이후로는 그런 것들이 좀 움직임이 가시화적으로 나타날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일반적인 자동차 산업, 예전에는 자동차 신모델만 나와도 이게 막 가슴이 뛰고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구산업처럼 자꾸 느껴져가지고 내연기관차들이. 네. 하여튼 이 2021년도 글로벌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확 죽었다. 이게 네. 다시 그러니까 2년 전, 네.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게 약간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올해 연초만 해도 아직까지 코로나에서 회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영국에서 변종 바이러스 나온다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으로 봤을 때 작년 수준을 회복하는 거는 힘들 거다라는 게 지금 컨센서스고 실제로도 그래 보이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가 문제인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또 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굉장히 이제 저축률이 높아지고 소비 여력들이 쌓이고 있거든요. 소비 여력들이 굉장히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만 끝나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소비를 확 할 거라는 게 대부분들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으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추정치들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도대체 코로나가 언제 끝나는 거고 뭐 이런 이게 어느 한 국가에서는 끝나도 또 다른 국가들 뭐 그렇죠. 이머징까지 이게 다 확산이 되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추정치율이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 올해도 안 되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힘들 것 같다 이런 거는 사실은 이머징 국가들에 대한 불안감도 좀 있어요. 뭐 선진국은 회복돼도 이머징은 2021년도에도 어림도 없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코로나만 끝나면은 누적돼 있었던 수요가 폭발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많이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뭔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요즘 가장 뭐라 그럴까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이게 모든 산업별로 다 어려운 거니까 매출이 줄고 그다음에 적자는 확대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좀비 기업들 이 상황이 좀 더 길어지면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들이 있을 것이라는 게 산업별로 보통 컨센서스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살아남은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거고 자동차 산업에서도 그런 뭐라 그럴까 희망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런 어떤 상황이 좀 있나요? 있죠. 자동차 산업만큼 앞으로 구조조정이 큰 산업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기차로 이제는 가는 거죠. 전기차로 가는 건데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이 2030년도 이후부터는 내연기관차를 아예 판매를 못 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뭐 이거는 뭐 선진국들은 다들 그런 플랜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는 자동차 산업 구조가 완전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태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굉장히 많을 거고 살아남는 이제 소수의 업체들로 재편이 되는 거는 과거에도 이제 계속해서 예상을 했었던 부분인 거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그게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게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소수의 업체들만 살아남고 재편되는 과정은 특히나 자동차 산업은 굉장히 그 강도가 세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떠오르는 게, 그렇게 했다라는 생각이 지금 당장 어려워서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어려워서 현금은 없는데, 이제 미래 산업에, 그러니까 뭐 전기차가 됐다. 여기에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 미래를 위한 준비를 못 하니까 점점 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했었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투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하는 업체인데 이 회사가 만약에 이제 뭐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이제 투자자들도 걱정이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얘한테 지금 투자를 했었을 때 나중에 회수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전기차나 뭐 수소차 뭐 이런 거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뭐 나중에도 회수할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회수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리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제 ESG 펀드 그렇죠. 그리고 ESG를 굉장히 강조하는 자금 운용을 강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거는 강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화석연료를 활용하는 산업에는 더 이상 투자를 못하게 한다는 게 얘들의 플랜이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는 신규 투자를 계속 막는 거고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자금 못 구하면 이제 퇴출되는 것이죠. 네.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이 자동차 산업에도 이제 앞으로 한 몇 년 안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겠네요. 네, 그럴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현대차 관련해서는 우리가 보통 현대차, 뭐 기아차,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뭐 이렇게 보통 보는데 각각 좀 평가를 한다 그러면 어떤 곳이 가장 그래도 좀 저평가돼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혹은 미래 성장 가치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현대차 그룹 내에 있는 부품사들이 조금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글로벌리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부품사들도 이제 많이 그런 변화를 체감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현대차를 서포트하는데 굉장히 좀 많이 오리엔트 돼 있죠. 그거에 이제 최우선가들을 하기 때문에 다른 글로벌 업체들을 비교했었을 때 내연기관차 비중이 지금까지 상당히 좀 컸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동종에 있으면은 이 회사는 이미 미래차로 이만큼 가 있는데 이 정도 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해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변화를 하려고 하는 게 이제 현대차 그룹의 입장이고 그리고 과거에는 사실 전기차도 볼륨이 많지 않았었고 그리고
어떤 소품종,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부품 계열사를 활용하기보다는 외부 아웃소싱을 통해서 부품을 조달하는 좀 이런 관행들이 많이 자리를 잡았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볼륨 모델로 가게 되면은 직접 개발을 해야 되고요. 직접 생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볼륨화를 시켜가지고 코스트도 절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분은 다 이제 내재화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크게 변화가 일어날 거는 현대기아차도 분명히 변화가 크게 일어나겠지만 부품사들을 중심으로 그런 변화들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대차 그룹 부품사들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 좀 업사이드가 큰 거는 부품사들이 아닐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현대차랑 기아차 둘 다 방향성 자체는 비슷해요. 어차피 현대차나 기아차나 같은 방향에서 가는데, 다만 이제 현대차 쪽이 조금 더 변화의 선봉에 설 수밖에 없는 거는 아이오닉이라고 하는 전기차 전용 브랜드가 이제 현대차 쪽에 있고요. 그리고 수소차 브랜드 H2, 수소연료전지 브랜드 작년에 출범시킨 것도 결국에는 현대차에 있고요. 그리고 제네시스, 고급차 브랜드죠. 사실 자율주행 플랫폼으로서 고급차가 제일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 자체도 굉장히 좀 비싼 시스템이 들어가고 고급화된 모델에 넣기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게 좀 현대차 쪽에 몰려 있는 거는 사실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미래 가치에 좀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은 현대차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 부품 이야기를 하시니까 지금 우리가 전기차가 된다는 거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부품들이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라진다는 건 결국 매출이 판매할 물건이 사라진다는 건데 부품사가 비전이 있을까요? 그만큼 매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 한 대가 가지는 부가가치는 계속해서 커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가 더 많은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겠죠. 저희가 ADAS라는 게 들어서면서 안전이나 편의사항이라는 형태로 고객들한테 가치를 준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뭐 자율주행 기술이나 뭐 이제 아니면 다른 이제 미래차 관련된 기술들을 통해서 고객 가치를 이제 만들어내겠죠. 그러면은 자동차의 밸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돼 있었고, 그리고 그거를 생산하는 부품들은 앞으로는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겪게 될 거고요. 전환을 하면은 미래차 시장의 가치를 누리는 것이고, 전환을 못하면은 그걸 못 누리는 건데, 사실은 그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비용과 투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소수의 기업들 중심으로 재편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더군다나 제가 이제 현대차 그룹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앞으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부품들은 외부에 안 주겠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도 이제는 내부 어떤 그런 그룹 계열사들, 부품 계열사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해야 된다. 그리고 내연기관차 부품 쪽에서 굉장히 이제 단품으로 생산되는 많은 아이템들은 없어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주 그 볼륨화 시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그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 볼륨화를 시킨다는 게 저희가 이제 플랫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플랫폼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제가 모델 3랑 모델 Y랑 플랫폼을 공유를 하면서 모델 Y는 싸게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게 어떤 모델을 만들고선 거기에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모델을 만들게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플랫폼화의 기본 논리거든요. 똑같은 부품 그리고 똑같은 생산 노하우가 투입되기 때문에 원가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이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사실은 현대차가 내연기관차 중에서도 세단 쪽에 굉장히 좀 강점이 있었고, 그리고 그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세단 내에서는 그런 플랫폼화 전략이 굉장히 좀 잘 돼 있었는데 SUV로 가고 수소차로 가고 전기차로 가고 하다 보니까 계속 시장에 대응을 하면서 모델은 늘려가는데 이 플랫폼화가 안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인지하고선 빨리 이제는 앞으로는 이쪽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가니까 얘네들을 중심으로 플랫폼화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2019년도부터 그게 좀 가시적으로 작업이 들어가면서 원가가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는 기술 발전 속도도 빠르고 그때그때마다 모델을 내다 보니까 모든 부품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설계 자체가. 근데 이제는 설계를 통일시켜서 이거를 올해가 이제는 현대차 그룹에서 5종의 전기차 신차가 나올 것 같은데 얘네들은
네. 쓰는 거는 100% 공용화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본류화 한다라는 거는 결국 그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 통일시키겠다. 규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뭐 그런 그렇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설계통이라 뭐 이렇게 좀 규격통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새 하도 줄임이 분들이 많아서 네. 그 가장 기본적인 단어도 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현대차 그리고 전기차와 전 글로벌 그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역시 그 자동차 관련해서는 우리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님이 인사이트가 많으셔서 또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이재일 연구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